한국은 바다도 없고 자원도 없고 결국엔 큰 나라들 손안에서 굴러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믿기지 않으시죠? 심지어 어느 국제 포럼에선 한국은 그냥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는 수준이라며 세계 수백 명 앞에서 조롱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바다 없는 나라가 무슨 해양 전략이 있냐며 웃고 수출의 90%가 바다에 의존하는 나라는 곧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나라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이었고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해양 전문가들이 전부 모였죠. 전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닐 로웰. 바다 경제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교수예요. 그날 저는 글로벌 해양 지속 포럼의 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그 나라는 사실 중국 바다를 빌려 쓰는 수준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말을 한 사람은 프랑스의 알렉시 보르도 교수. 유럽해양전략위원회 멤버이자 해양자원학계에서는 꽤 거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바다도 반도잖아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좁은 바다로 뭘 하겠다는 거죠? 전략적 가치? 솔직히 말해 웃깁니다. 6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한국을 거의 조롱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회의장 앞줄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던 한국 대표단 사이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트를 입었지만 조금 구겨졌고 발표 자료 대신 얇은 노트 한 권만 들고 있었죠. 이름은 박서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소속이라고만 소개됐어요. 젊었고 조용했고 그리고 그 눈빛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말했습니다. 보르도 교수님, 바다를 지도로만 보셨다면 오늘 이 회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그 조용한 말이 회의장의 공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보르도 교수는 키득거리며 말했죠. 그래서? 한국이 바다로 보여줄 게 뭐라도 있습니까? 박서준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검은 밤 조용한 바다 위에 수평선을 향해 달리는 커다란 화물선 한 척. 불빛이 길게 이어져 바다 위에 길이 생긴 듯한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는 다시 말했죠. 교수님, 저 배는 매일같이 전 세계로 향합니다. 그 안에 담긴 건 석유도 금도 아니에요. 바로 연결입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꼈죠. 박서준은 아주 조용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금 한 톨 나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통해 살았고 바다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배처럼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법을요.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보르도 교수도 잠시 입을 다물었고요. 저도 모르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 바다를 통해. 그 말이 그 한 장의 사진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날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요. 박서준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배는 단지 화물을 옮기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만들어낸 바다 위의 다리예요. 자원이 없던 나라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만든 유일한 길이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는 흘겨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지켜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귀를 기울이고 있더군요.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박서준은 질문했습니다.
50년 전 1인당 GDP가 겨우 80달러였습니다. 기름도 철도 금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가 멈추더니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떴어요. 낡은 항구, 가난한 어촌, 컨테이너 하나 없이 맨손으로 짐을 나르는 사람들. 바로 바다입니다. 그때 한국은 결심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단순한 경계로 보지 않겠다. 이 바다를 통해 세상과 만나겠다라고요. 다시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현재의 부산항. 커다란 크레인 수십 대가 돌아가고 물류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영상. 지금 이곳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단지 지리적 위치 때문일까요? 박서준은 그렇게 묻고 곧장 답했어요. 아니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스웨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물류 전문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저는 놀랐습니다. 박서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물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나갑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었고 항만을 설계했고 수천 개의 길을 열어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손을 들어 스크린 위 배의 궤적을 그리듯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는 어제 한국을 떠나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한국은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법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적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울리는 말 한 줄이 자꾸 남았거든요. 연결을 수출한다. 너무 낯선 말인데 묘하게 설득력 있었습니다. 석유도 금도 없는 나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이어지는 모습, 그게 이 젊은 한국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보르도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지리덕 아닙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교차점이 되는 거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논쟁이 시작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박서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위치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 위치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연구했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혁신했어요. 회의장 구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는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위치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박서준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흑백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맨손으로 모래를 나르고 무거운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트럭에 실어 나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참 힘겨워 보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바닷가에는 작은 나무배 몇 척이 전부였죠.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중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서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름도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땅속을 팠지만 우리는 수평선을 봤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을 봤다는 그 말이 너무도 한국스러워 보였거든요. 박서준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바다로 나가겠다고요. 그래서 항구를 짓고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부산항 건설 장면이 나왔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젊은 기술자들이 배 밑바닥을 용접하는 모습이 생생했죠. 여기 있는 이 배들은 단지 선박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만든 첫 번째 희망의 도구였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기 위한 첫 사비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희망의 도구라니 우리는 그걸 배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박서준은 한 발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수출의 99.8%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목숨줄이자 생존의 통로였어요. 그 순간 회의장 옆자리에 앉은 덴마크 대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금도 우리 수출 중 70%가 해상 수송인데 이 나라는 거의 전부를 바다에 맡겼군.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남았어요. 거의 전부를 바다에. 정말 그러네요. 그건 그냥 무역이 아니라 운명이었겠죠. 박서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화면에는 전 세계 해상 물류 항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선이 바다를 따라 이어지고 그 중심 어딘가에 코리아라고 표시된 점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는 세상과의 연결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감사했고 그 바다를 길로 바꿔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어딘가에서 조용히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적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원을 선택했고 한국은 바다를 선택했다. 그 바다는 길이 되었다. 박서준은 화면을 넘기더니 갑자기 엉뚱한 나라 지도를 띄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회의장 스크린에는 낯선 지도가 떴습니다. 넓은 사막, 그리고 붉은 바다를 옆에 둔 작은 나라 요르단이라는 이름이 화면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여긴 해양회의잖아요. 그런데 내륙국이 웬 말인가 싶었죠. 박서준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사실 바다와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의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요르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막 깊숙한 곳의 유전 개발. 두 번째, 남쪽 끝에 아주 작은 해안 도시 아카바만을 확보하는 일. 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유전이냐 바다냐라니 정말 희귀한 선택지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전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했죠. 석유는 돈이고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르단은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고요. 박서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미친 선택이라 불렸습니다. 유전을 포기하고 그 작은 바닷가에 항구를 만들다니요. 하지만 요르단은 그 바다를 통해 수십 년 후까지 생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지금 요르단은 석유 부국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회의장 구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다는 단지 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로예요. 그 도로 하나가 내륙국이었던 요르단에게 수입도 무역도 기회도 안겨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서준은 한숨처럼 말했어요. 요르단은 선택을 했어요. 채굴보다 교류를 갇힌 자원보다 열린 연결을.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기름은 없었지만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죠. 그 순간 프랑스 쪽 대표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결국 바다는 선택이었네. 맞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한국은 불쌍한 나라였지만 바다 덕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선택했다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박서준은 스크린을 넘기더니 드디어 한국의 현재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장면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부산항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조명들,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 쉼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과 수출선들.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은 바다 위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특히 북유럽 대표들이 서로 쿡쿡 찔러가며 뭐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지금 부산항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매년 2,200만 개의 화물을 처리하죠. 그 말에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 수치는 거의 함부르크 항만의 2배 아닌가요? 박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섬나라도 아니고 내륙국도 아닙니다. 그저 반도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해상 운송과 항만 기술에서는 세계 선두권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는 단지 부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 광양, 평택, 울산. 이 모든 항만들이 고속도로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전환되었고 한국의 해상 물류 네트워크가 붉은 선으로 연결된 영상이 떴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바다 위를 촘촘하게 엮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전략입니다. 바다는 단지 외국으로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국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순환로입니다. 청중들은 놀랐어요. 그제야 진짜 한국의 바다 활용법이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지리적 위치 덕 아닙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니 자동으로 무역이 몰리는 거겠죠. 회의장이 약간 긴장됐어요. 다시 논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박서준은 침착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죠. 교수님, 지리적 위치는 그냥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는 의지와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70%.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배를 만듭니다.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 어떤 기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배를 선택했죠. 그는 거대한 조선소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배를 만드는 모습. 이건 단지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바다에 걸어온 생존의 집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습니다. 선박은 한국에게 도구가 아니다. 그건 생존 그 자체였다. 회의장 앞 박서준은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국은 바다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었던 힘,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펜을 멈췄어요. 사람? 그 단어는 너무도 평범했지만 박서준의 말투는 달랐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무슨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교육 예산이었습니다. GDP 대비 5% 이상. 세계 최상위 수준이죠. 우리는 기름 대신 꿈을 키웠습니다. 땅속을 파는 대신 머릿속을 키웠죠. 그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장 여기저기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석유 대신 지식을 캔 나라.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박서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했는지, 왜 바다로 나가야 했는지, 왜 세계와 연결되어야만 하는지를요. 그는 젊은 시절 조선소 기술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름 묻은 손, 땀으로 젖은 헬멧, 하지만 눈빛은 강하고 생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해양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없는 걸 탓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있는 걸 갈고 닦았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자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구석에서 어느 여성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해양법 전문가였죠. 박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큰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는 건가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덕분에 없는 자원을 만들었고, 없는 길을 냈고, 보이지 않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페이지를 찢어 그 위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바다 위에 미래를 띄웠다. 박서준은 그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말투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바다를 통해 한국이 성장해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뭔가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박서준은 말했죠. 바다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전 세계 바다 곳곳의 분쟁 지도를 보여줬어요. 특히 남중해와 인도양, 북극 항로 같은 지역.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나라들이 바다 위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권리를 주장하고 무력을 과시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였어요. 해양법 전문가로 유명한 파울 박사. 박 박사님, 현실적으로 바다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그 바다를 움켜쥐고 약한 나라는 밀려나고 있죠. 그 상황에서 공존이라는 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회의장이 살짝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한국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 그리고 해양생태보존 단체들이 협력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떠있는 자율운항 쓰레기 수거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해양생물 조사, 지속가능 어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다 함께 써야 하는 곳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에 앉아있던 덴마크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북유럽 국가들도 해양 공존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박서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가 바다의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는 살짝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자유를 권리가 아닌 책임으로 보려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권리가 아닌 책임으로 보는 자유. 그게 한국이 선택한 해양 철학이다. 그날의 발표는 점점 성공 이야기에서 가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깊게 와닿았어요. 박서준은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진을 띄웠어요. 깊은 산속.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 그리고 풀숲에 조용히 피어 있는 작은 콩나무 한 그루.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회의장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서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중부의 깊은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콩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는 상상도 못할 자원이 들어있죠. 회의장은 약간 술렁였습니다. 콩? 해양 포럼에서 갑자기 콩 얘기라니 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야생콩에서 한국 과학자들은 특정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였죠. 그 말과 함께 현미경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두 개의 세포 이미지가 비교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 다른 한쪽은 뚜렷하게 성장 속도가 느려진 모습이었어요. 이 콩 한 줌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박서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의 한 제약회사가 이 종자 특허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은 약 6조 원.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회의장에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6조 원을 거절했다고.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었죠. 박서준은 대답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돈보다 장기적인 생물 주권을 택했습니다.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 전경, 연구소, 제약공장, 국제전시회,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어 마크가 붙은 약병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 5위의 바이오 강국입니다. 그 기반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은 것들이었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준은 이렇게 마무리했죠. 우리는 자원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땅속이 아닌 생명 속에서 자원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왼쪽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였죠. 생명공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을 발견한 나라. 그 자원은 생명이고 미래다. 회의장이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서준도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갔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를 통해 물건을 옮기고 자원을 연결하고 생명을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화면을 넘기자 갑자기 색이 화려한 이미지들이 등장했어요. 콘서트 무대, 드라마 세트, 영화 포스터, 웹툰 전시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이제 바다를 타고 나가는 건 한국의 문화와 창의성이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BTS의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드라마 포스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만 수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감을 수출했습니다. 음악, 이야기,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사실 문화라는 건 공항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서준은 다시 말했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한국 드라마, 앨범, 굿즈들이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한 나라의 정체성이 실린 배입니다. 그 말이 꽤 멋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실린 배라니 저는 메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서준은 이어서 한국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때 보여주는 특징을 말했어요. 한국은 외부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그 말과 함께 화면에 한국 음식과 한글 디자인, 퓨전 국악 한국어 버전 팝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열린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창의성은 바다를 통해 더 멀리 퍼질 수 있었죠. 그 순간 중국 쪽에 앉아있던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살짝 경계하던 표정이었지만 말은 의외로 정중했어요. 박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 문화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다처럼 받아들이고 또 바다처럼 흘려보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배에 실린 건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었다. 박서준은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배 안엔 기술이 실려 있었고, 이야기가 실려 있었고, 그리고 꿈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조롱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질문을 던지기 주저하지 않았죠. 박서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자원이 없던 나라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사람을 통해 기술을 만들었으며 문화와 생명을 세계로 실어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바다를 지켜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자 지구온난화 그래프, 바다의 수온 상승,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현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장했던 바다, 그 바다가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돌려주는 바다를 만들고 있어요. 그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선박, 수소 추진선, LNG 연료 운반선 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바다에서 얻은 것을 이제 바다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자율운항 해양 청소선, 해양 보호구역 확대 그 모든 것이 단지 환경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에 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슴이 찡했어요.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님, 이런 친환경 기술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서준은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쌉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쓰지 않는 자원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회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은 마무리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야경 위에 작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바다는 길을 만들면 미래가 열린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멈춘 듯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선택했고, 그래서 사람을 키웠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죠. 길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바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도 중국도 아프리카도 미국도 중동도 동남아도 모두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젊은 한국인은 단지 산업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선택한 철학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은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국력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선택에 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가 어떻게 바다를 통해 미래를 만들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